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전쟁은 바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입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6.25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남으로는 낙동강, 북으로는 압록강까지 오르내리면서 남북한 전 국토의 80%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전쟁이었죠. 이게 실제 상황인 거잖아. Communist forces attacked the Republic of Korea. Free nations must be on their guard, more than ever before, against this kind of sneak attack. And that there may be time, though no one can guarantee it, to build up a European army with strong aid from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이렇게 6.25 전쟁은 전 세계 20개국, 약 500만 명의 인원이 이 전쟁에 참여했고,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면서 유엔을 동원해서 참전했던 유일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스토리야. 그러면 러시아와 미국에서는 뭐 6.25 전쟁에 대해서 배우나요? 배울까요? 그래도 가르칠 것 같긴 한데. 일단 러시아 쪽에서는 세계사의 일부로 배우고 이제 까리이스카야 바이나라고 해서 한국 전쟁 이런 식으로 이제 6.25라고는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까리이스카야 바이나 이러는데 뭐 동양학 전문가나 아니면 뭐 한국학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아니면 잘 모르긴 해요. 지금 러시아 관련은 크게 없어 보이니까 뭔가. 네. 카이원 씨는 그래 잘 아시죠, 그 비교적. 네,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예. 감사하네요. 저도 그 덕분에 한국에 와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잘 아는 편이긴 한데 보통 미국 사람들은 6.25 전쟁을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두 나라가 한반도에서 벌인 이념 전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아요. 대리전. 흔히 6.25 전쟁은 남과 북이 대치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여겨지지만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이 맞선 최초의 열전이자 미국, 소련, 중국이 자기 나라의 이권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국제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국제전의 성격 때문에 6.25 전쟁을 하마터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뻔했던 전쟁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를 긴장으로 몰고 간 6.25 전쟁의 배후엔 과연 누가 있을까요? 바로 당시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입니다. 1950년 2월 14일에 소련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양국이 새로운 우호 조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사실 스탈린은 이전에 국민당의 장제스와 우호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치슨 라인 발표 이후 행여나 마오쩌둥의 마음이 미국을 향할까 염려스러운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탈린은 장제스와 맺은 기존의 우호 조약을 파기하고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확실한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우호 조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우호 조약은 소련으로서는 아시아에서 엄청난 위상을 가진 중국을 자기 편으로 삼았고, 중국으로서는 세계 공산주의 진영의 최고 권위를 가진 소련과 그리고 스탈린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죠. 저 윈윈이다. 예, 맞습니다. 결국 소련과 중국은 이렇게 손을 맞잡게 됩니다. 교수님, 스탈린하고 마오쩌둥이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 보이는데 실제로 예. 친했나요? 어땠나요? 스탈린과 마오쩌둥 두 지도자의 관계는 크게 보면 우호 속에 긴장이 존재하는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또? 예. 자, 우선 마오쩌둥은 소련과 동맹을 맺으면서도 최대한 자율성과 독자성을 갖는 국가를 희망했습니다. 반면에 스탈린은 마오쩌둥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독자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야. 공산주의 진영의 1인자는 오직 스탈린 자기뿐인데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와.
그럼 여기서 또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 재밌는 퀴즈일 것 같아. 스탈린은 다른 국가 지도자들을 경계하는 한편 그들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이것까지 조사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예, 혜성 씨.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희 그 오사마 빌라덴에 대해서 배울 때 거기 빨래대에 널려 있는 속옷 수까지 쟀다가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옷의 개수까지 조사했다고 생각해요. 아, 속옷의 개수. 팬티의 개수. 오답입니다. 정답. 예, 지원 씨. 건강 상태죠 뭐. 건강 상태. 자세히 해야지. 언제 죽나 뭐 이런 거. 너무 답변이 뭉뚱그리하기 때문에 일단 오답입니다. 정답. 아니. 예. 뭉뚱그렸다고? 네, 규현 씨.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면 예전부터 딱 그걸 했습니다. 뭐요? 대장 내시경 이런 거? 우리 대변 검사 아. 그 변에서 그 건강 상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대변 검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변을 몰래 어떻게 구해 와가지고 예. 변 구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솔직히 화장실 그냥 매일 가실 텐데 국가 지도자들도 다른 나라 똥을 모은다고요? 모으는 게 아니라 정답은 규현 씨 정답입니다. 예. 말도 안 돼. 변검사. 진짜. 어떻게 구했을까?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스탈린 시절에 소련은 특별 부서를 두고 있었는데 바로 외국 정상들의 배설물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부서였어요. 와 배설물의 성분을 분석해서 그 당사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그 조사를 할 정도로 정보 수집에 스탈린이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1949년 12월에 마오쩌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도 예외는 없었어요. 소련 측은 마오쩌둥의 방에 특수 화장실을 설치해 두었는데 마오쩌둥의 배설물이 하수관이 아니라 아 싫어. 그들이 만든 비밀 박스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을 했고 이렇게 열흘 동안 마오쩌둥의 배설물을 모아서 그 상태를 분석합니다. 와우. 예. 앞에서는 악수를 하고 뒤에서는 상대방 똥까지 관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와. 배설물에 특정 아미노산 수치가 높으면 그 사람이 침착한 상태라서 이때 협상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또 칼슘이 부족하면 불안함 때문에 불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니까 이때는 협상을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했던 것이죠. 굉장히 과학적인데? 에바 씨, 스탈린이 왜 이렇게까지 마오쩌둥을 막 경계하고 막 신경 쓰는 거예요? 스탈린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를 지지를 해왔대요. 그래서인지 마오쩌둥이 모스크바 방문했을 때 스탈린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마오쩌둥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당연히 마오쩌둥은 불쾌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이 친분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서로 좀 견제하는 그런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한편 소련과 중국이 우호적을 맺고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없을 거라고 판단한 김일성은 1950년 3월에 다시 한번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김일성은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모스크바를 비공식 방문해서 스탈린과 세 차례나 회담을 하면서 남침 계획을 구체화했죠. 이 시기 스탈린은 국제정세나 한반도의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전쟁을 개시해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김일성에게 이런 말을 전달합니다. 완벽한 전쟁 준비가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군사력의 준비 태세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엘리트 공격 사단을 창설하고 추가 부대 창설을 서두르시오. 사단의 무기 보유를 늘리고 이동 전투 수단을 기계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귀하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겠습니다. 밀어주겠다. 예. 해봐라. 뭐 자기가 전투하는데요, 거의? 예.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성립되기 위해선 그러니까 스탈린이 내세운 전제 조건 하나를 만족해야 했습니다. 뭐요? 첫 번째는 미국이 개입한다면 소련은 나서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탈린은 두 번째로 북한의 전쟁 계획에 대한 중국 마오쩌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예? 예, 자기는 승인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오쩌둥의 승인까지 받아와라.
이랬던 것이죠. 교수님, 근데 스탈린이 마오쩌둥의 승인을 왜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같이? 우선 스탈린은 그 계속해서 미국의 개입 여부를 주시하면서 이 전쟁이 그 미국과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소련이 전면으로 나서는 것은 불가하니 북한이 소련 대신에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전쟁의 책임을 일정 부분 중국에게 떠넘기려는 우와. 스탈린의 치밀함이 작용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난 앞에 안 나서고 중국이 예. 나서 이런 난 거네요. 모르는 예. 이제 김일성은 1950년 5월에 마오쩌둥을 찾아가서 소련의 스탈린은 이미 이 전쟁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에게 전쟁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럼 이때 마오쩌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소련이 지원하면 할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마오쩌둥도. 그러니까 스탈린의 그 뒤에 그 마음을 예. 알아차리지 않았을까요? 알았을 것 같은데. 마오쩌둥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한 일은 스탈린이 전쟁을 승인했다는 김일성의 발언이 정말인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확인해야죠. 아, 확인. 그리고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편지를 써서 그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В беседе с корейскими товарищами Филиппов и его друзья высказали мнение, что в силу изменившейс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и они согласны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корейцев приступить к объединению. 예. 스탈린은 이 편지에서 필리포프라는 가명을 써가면서까지 전쟁에 대한 소련의 개입을 절대적으로 숨기려고 했어요. 책임 전가다. 그러니까 예. 소련은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그러면은 주동자가 갑자기 마오쩌둥이 된 그런 상황을 지금 예. 다 그려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됩니까? 예. 스탈린에게 사실을 확인받은 마오쩌둥은 결국 북한을 돕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또 조건을 내걸죠.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이 참전할 경우에만 나서겠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이번엔 반대네. 마오쩌둥이 이러한 조건을 내걸었던 것은 이제 막 혁명을 이룬 상황에서 타이완 점령 문제나 아니면 중국 본토 대륙의 국민당 잔존 세력을 최종 진압하는 등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시급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이 전쟁에 나서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냥 북한에 욕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북한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국공 내전 당시에 북한은 중국 공산당 고위 인사들의 가족을 받아주거나 장제스의 국민당군에게 밀렸을 때 공산당군에게 북한 지역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게 해줬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게 6.25 전쟁 발발 후에 중국 공산당의 제2인자였던 조우 언라이가 북한 주재 대리대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우리의 든든한 후방 기지였어. 군인 가족과 부상병을 돌봐주고 전략 물자 지원과 수송 등 도움을 아끼지 않았어. 역사적으로 조선 동무들이 중국 혁명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는 말 안 해도 잘 알 것이오. 어느 시대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돼. 마오쩌둥은 같은 공산주의 진영으로서의 연대의식 그리고 국공내전 때 북한에게 받은 도움 등을 고려해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시에 자기들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유, 진짜. 이로써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 모두에게 북한의 남침 계획에 찬성을 받아낸 셈이죠. 아유. 이렇게 6.25 전쟁은 점점 본격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김일성이 이렇게까지 소련하고 중국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 이유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그 공산당이 장제스를 몰아내고 중국 본토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김일성이 무척 이제 고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마오쩌둥처럼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할 수 있다는 야심을 키운 것이죠. 중국처럼.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이 남침을 하면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이 공기에서 폭동을 대규모로 주동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김일성은 그 규모를 20만 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3일이면 자기의 승리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던 것입니다. 3일만.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이 38선 이남을 선전포고도 없이 진격하면서 바로 6.25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고 있을 때. 오늘 새벽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서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떻게 다 자고 있잖아. 다 자고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은 예상과 달리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상황이었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영적 인민군대는 반공격을 개시한 지 단 3일 만에 이제 침략자들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서울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해방시켰다고? 진짜 3일 만에 점령당했어. 아니 선전포고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북한에서 약간 구원 해주러 가는 막 그런 뭐 우리를 미국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해방시킨다. 하는데. 아니 이미 다 철수했는데 뭘 해방을 시켜? 미군들이 다 망상이지. 철수했다는데. 예.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겠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당시 북한군 병력에는 이것이 있었던 반면 남한에는 이것이 없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정답. 지원 씨, 북한군 병력에는 여군이 있는 거예요. 여군이 있었고 남한에는 없는 거죠. 없는 것이고. 그게 중요해요? 아니 수가 배가 되니까. 아 수가 많아지니까. 여성까지 끌어들이면 아, 이거 다 같이 여군이니까. 하니까. 신박한 추측이긴 했지만 오답이었고요.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 예, 혜성 씨. 전투기? 오답입니다. 정답. 예, 규현 씨. 탱크? 탱크. 왠지 그때는 뭔가 군사 시절 많이 없었을 것 같아서. 예. 지원 씨 정답 같습니까? 아니면 오답 같습니까? 이거는 오답 같습니다. 오답 같습니까? 네, 전쟁 기념관 가도 아니. 우리나라 탱크 있는데 왜? 규현 씨. 정답입니다. 야. 나 어떻게 나 오늘 뭐야? 정답은 바로 탱크 전차인데요. 근데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저기. 예. 북한은 남침 당시에 네. 전차를 242대나 몰고 들어왔죠. 와우. 바로 이 전차입니다. 러시아산인가? 예. 아, 이 전차는 그 소련이 만든 T-34 전차인데요. 지원받았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맞서기 위해서 소련이 개발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최고의 무기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의 막강한 전차였습니다. 근데 우리 한 대도 없었대. 예. 그러면은 밀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런 뛰어난 전차와 함께 북한군에게는 중요한 전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중일전쟁과 국공내전 때 참여했던 조선족 병력이었어요. 와. 국공내전이 끝나고 중국군은 조선족 출신 병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조선족 병사들이 갖고 있던 무기와 장비를 그대로 들려보내서 북한으로 보냈던 것이죠. 전투 경험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두 차례 큰 전쟁을 치르면서 아주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았고 이러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군 병력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아서 남침의 선봉으로 나섭니다. 와, 이게 실전이 무서운 건데. 예. 이렇게 중국이 6.25 전쟁 발발 전까지 북한으로 보낸 조선족 병력은 6만 3천여 명이었는데 이것은 북한군 전체 병력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북한은 강력한 화력, 병력으로 중무장한 상태에서 남한을 급습했고 이렇게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죠. 아이고야. 너무 우리가 열악했네요, 상황이.